저는 올해 68입니다. 공무원으로 40년을 일하고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죠. 자식들이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도현이는 중소기업 과장이고 둘째 준호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준호한테는 지난 10년간 2번이나 큰돈을 대줬습니다. 한 번은 5천만 원, 또 한 번은 1억이었죠. 슈퍼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메꿔줬습니다. 도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자금, 집 계약금, 아이 학원비까지 제가 안 도와준 게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식이니까요. 아내 미자가 살아있을 땐 자주 싸웠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요. 우리도 좀 살아요. 미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게 우리 잘 되는 거 아니겠소. 지금 생각해보면 미자 말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슈퍼 문을 닫으려는데 도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준호도 부르고 다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냥요.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얼굴 좀 보려고요. 평소엔 명절에나 보자고 하던 아이가 먼저 연락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금요일 저녁 도현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빌라 2층 20평짜리 작은 집입니다. 제가 계약금 3천만 원을 보태줬던 곳이죠. 초인종을 누르자 큰며느리 선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둘째 며느리 나리도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준호가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눈은 스마트폰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아이를 안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자식, 손주가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 법입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삼겹살에 김치찌개, 제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도현이가 고기를 구워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밥을 먹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몇 번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슈퍼는 어때요? 그럭저럭 하지. 손님 많이 와요? 예전보단 줄었지. 편의점이 생겨서 말이야. 아, 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을 때였습니다. 도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뭐야 이게? 봉투를 열어보니 여행사 팸플릿이 들어있었습니다. 베트남 다낭 5일 패키지 여행. 아버지,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효도, 여행이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랑 같이 가요? 다낭 진짜 좋대요. 효도, 여행. 저는 팸플릿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엔 파란 바다와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아니다. 이게 얼마인데? 너희가 무슨 돈으로? 에이, 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도현이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얘들이 날 생각해 주는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혼자 팸플릿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날 여행까지 보내주다니. 미자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날 여행 보내준대요.
효도 여행이래요.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이틀 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슈퍼에 손님이 없어서 잠깐 쉬고 있는데 도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여행 경비 말인데요. 뭐, 저희가 알아보니까 1인당 2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아버지 거는 저희가 낼게요. 아니다. 내 것은 내가 낼게. 에이, 아버지. 저희가 효도 여행 보내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내 돈으로 내야지. 200만 원이면 되는 거지. 아? 네. 그렇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도현이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게 알아보니까 성수기라서 가격이 올랐대요. 얼마나? 1인당 250만 원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 경비도 좀 부족해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총 1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200만 원? 네. 6명이 가는 거라 좀 많이 나왔어요.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효도 여행이 아니라 내가 다 내는 거잖아. 아버지,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저희랑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도현이 기다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알았어. 보낼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200만 원. 효도 여행이라더니 결국 내가 다 내는 거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어때? 자식들이랑 같이 가는 건데 돈이 뭐가 중요해. 그날 저녁 저는 통장에서 1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도현이 계좌로 송금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현아, 1200만 원 보냈다. 부족하면 더 보낼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하나 없는 짧은 답장이었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좋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나리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뭐지? 저는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카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형제방. 아버지한테 1200 받았음. 오형 깔끔하네. 아빠 돈으로 우리 가족 여행 가는 거지 뭐. 인정. 오빠 다음 달 카드값도 좀 보태줘요. 아빠한테 더 받으면 됨. 형 진짜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1분 뒤 나리한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실수로 보냈어요. 잊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봤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리, 왜 이걸 보낸 거지? 실수. 아니면 일부러? 저는 그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증거로 효도, 여행,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자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나 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사진을 꼭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출발일은 5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약, 그리고 미자 사진 한 장. 여보, 나 혼자 여행 가는 거 서운하지 마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도현이가
차로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6시 정각 빌라 앞에 도현이 차가 섰습니다. 아버지, 타세요. 조수석에 타려는데 선영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제가 앞에 타도 되죠? 저 차 멀미가 심해서요. 아, 그래. 그럼 나는 뒤에 탈게. 뒷좌석에는 손주 지훈이가 이미 카시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몸을 우겨넣고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현은 한마디도 없이 운전만 했고 선영은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배고파. 지훈이가 보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공항 가서 먹자. 싫어. 지금 배고프다고. 야, 조용히 해. 도현이 소리를 지르자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준원의 가족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준호는 제 캐리어를 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 큰 거 끌고 다녀야 멋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도현이 여권을 모았습니다. 제 여권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들, 좌석은 같이 앉는 거지? 아, 좌석이요? 아, 저희는 미리 배정받아서요. 아버지는 어디더라? 도현이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40번대 창가래요. 저희는 앞쪽이고요. 같이 앉는 게 아니구나. 비행기가 만석이라서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도현의 표정에서 미안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다 같이 찍어요. 선영이 셀카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도 얼른 다가갔습니다. 나도 같이. 아, 아버님. 먼저 저희끼리 찍고요. 나중에 아버님이랑도 찍을게요. 아, 그래. 저는 뒤로 물러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아이들은 몇 장을 찍더니 바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했습니다. 오빠, 이거 인스타에 올릴까? 응. 해시태그는 효도여행, 가족여행, 베트남으로 달아.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효도여행. 그래, 효도여행이지. 비행기 안, 40번, 창가 좌석, 옆에는 모르는 젊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 어딘가에 아이들이 앉아 있겠지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생선을 선택했습니다. 포크로 생선을 찍어 입에 넣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미자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다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더웠습니다. 5월인데도 35도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일행이시죠? 저는 가이드 민수입니다. 밝은 목소리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으려는데 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거기 덜컹거려요. 앞으로 오세요. 아니다. 괜찮아. 에이, 그래도. 괜찮다니까. 저는 그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일정은 바나이 투어였습니다. 산 위에 있는 테마파크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떼약뼈 아래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계속 땀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물 드실래요? 아니다. 괜찮아. 사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폐에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도착했습니다. 유럽풍 건물들이 즐비한 테마파크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2시간 자유시간입니다.
12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요. 아이들은 곧바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진 찍으러 갈 건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구경할게. 그럼 12시에 여기서 만나요. 그래. 아이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마파크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저는 그 사이를 혼자 걸었습니다.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핸드폰으로 시간을 봤습니다. 10시 30분. 아직 1시간 30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은 산 위 식당에서 뷔페로 먹었습니다. 저는 별로 입맛이 없었습니다. 죽 한 그릇만 떠서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고기 안 드세요? 아니다. 배가 안 고파서.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도연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일정은 대성당 관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또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단이 20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00개. 아이들은 신나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50개쯤 올라갔을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100개쯤 올라갔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150개쯤 올라갔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200개를 다 올라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대성당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늦으셨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다리가 좀...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사진은 다 찍었어요. 사진은 다 찍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다리, 허리, 무릎, 모든 게 쑤셨습니다. 30분쯤 누워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먹으러 나오세요. 30분 뒤에 로비에서 만나요. 알았어. 식당에서 저는 국수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반을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천천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뜨거워서. 에휴, 그럼 좀 식히고 드시지. 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국수를 삼켰습니다. 목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자, 다 드셨으면 가요. 내일도 일찍 출발해야 해요.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나 아직... 아버지, 내일 일정 생각하면 일찍 자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저는 국수를 반쯤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일정은 호이안 투어인데요. 아버지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괜찮아. 나도 갈게. 아니에요. 호이안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해요. 아버지, 오늘 많이 힘드셔 보였잖아요. 도연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그냥 호텔에서 쉬세요.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하지만 아버지, 괜찮아요. 어차피 쇼핑하고 그런 거라서 아버지는 재미없으실 거예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부담스럽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은 쉴게. 네. 그럼 내일 저녁에 봬요. 아버지,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7시에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수영장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7시 30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출발했어요. 호텔에서 편히 쉬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방, 저만 있는 방. 나, 뭐하지? 아침은 1층 식당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뷔페였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 커피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영어로 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베트남어로 된 드라마 또 돌렸습니다. 중국어로 된 영화. 저는 TV를 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아무것도 없는 천장.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자식들은 왜 날 데려온 거지? 효도 여행.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자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미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나 바보였어.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저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서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먹었습니다. 혼자서 낯선 나라에서 호텔 방 한 구석에서 이게 효도 여행이구나. 라면을 다 먹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쨍쨍했습니다. 저 밖에는 아름다운 다낭 바다가 있을 텐데 저는 이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혼자. 오후 3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기억력 장애 연기, 2단계 재산 정리, 3단계 유언장 공증. 펜을 움직이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교육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습니다. 자식들아, 마지막 수업 시작한다. 귀국 비행기 안. 저는 또 40번대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5일간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적어둔 내용을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자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지? 다음 날부터 슈퍼를 다시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오전 8시에 문을 열고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건을 잘못된 자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과자 진열대에, 음료수를 과일 코너에. 손님이 물으면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거스름 돈도 일부러 틀리게 줬습니다. 1,000원 거슬러 드립니다. 사장님, 2,000원 거슬러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처음에 손님들이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사장님, 요즘 좀 이상하시더라. 맞아. 나도 그 느낌 받았어.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리가 슈퍼에 출근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나리는 주 3회 오후에 와서 슈퍼 일을 거들었습니다.
제가 월급 150만 원을 줬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어요. 그래. 왔어? 오늘 재고 정리하면 되죠? 응. 그런데, 나리야. 네. 어제 들어온 과자가 어디 있더라? 과자요? 창고에 넣어뒀는데요. 창고. 난 진열대에 놓으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님. 어제 창고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랬나? 저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나리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뭐가? 아니, 그냥요. 나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단계 시작됐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실수를 늘렸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나리야,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요, 아버님. 10분 뒤, 나리야, 오늘이 며칠이더라? 5월 29일이요. 또 10분 뒤, 오늘 무슨 요일이었지? 나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수요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나? 미안. 내가 깜빡했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슈퍼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대단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였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기였습니다. 마침 나리가 퇴근하려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님, 나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나리야,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집이잖아요, 아버님. 슈퍼 2층이요. 그렇지. 미안하다. 나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왜?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좀 이상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 내가? 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나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잘 걸렸어. 그날 밤, 나리가 준호에게 전화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 전화가 왔으니까요. 아버지, 나리한테 들었어요. 요즘 좀 이상하시다면서요? 이상하다니? 깜빡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신다고.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세요. 검사 좀 받아보시고. 알았어. 진짜 가보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1단계 진행 중, 2단계 준비.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 2억이 있는 통장, 그중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쓰실 곳이 있으세요? 응, 집 수리하려고. 아, 그러시구나. 조심히 가세요. 저는 돈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제 이름이지만 아이들은 절대 모르는 통장.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혹시 이 통장 조회 내역 차단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분들도 조회 못하게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새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2단계 시작. 그날 저녁,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준호한테 들었어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직. 아버지, 빨리 가보세요. 요즘 치매 환자 많다잖아요. 알았어. 제가 병원 예약해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할게. 그럼 꼭 가보세요. 그리고 결과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치매. 그래. 그렇게 생각하겠지. 일주일 뒤,
저는 정말로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의사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요즘 자꾸 깜빡해서요. 같은 말도 반복하고 그러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가족들이 눈치채셨나요? 네,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기능 검사. 저는 일부러 몇 가지를 틀리게 답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목요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100에서 70 빼보세요. 93점, 86점. 다음이 뭐더라? 천천히 하세요. 79. 맞나요? 의사는 뭔가를 적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경도인지장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도인지장이요? 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진단서 떼어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저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의심. 그 종이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을 단톡방으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병원 다녀왔다. 아버지,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경도인지장애래. 그게 뭐예요? 치매 전 단계래. 잠시 침묵. 그리고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심각한 건 아니죠? 약 먹으면 괜찮아지나요? 아버님,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 정리. 벌써 그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아직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이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슈퍼 매출을 일부러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고를 절반만 채우고 손님이 찾는 물건을 다 팔렸어요. 하고 넘겼습니다. 통장에서 또 5천만 원을 인출의 비밀 계좌로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아버지가 되어갔으니까요. 어느 날은 나리에게 물었습니다. 나리야, 너 누구야? 아버님, 저 나리예요. 며느리요. 아, 그렇지. 미안. 나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리는 준호에게 또 전화했을 겁니다. 다음 날, 준호가 슈퍼로 찾아왔으니까요. 아버지, 나리 이름도 못 알아보셨다면서요? 그랬나? 내가? 네, 아버지, 이거 심각한 거 같은데요. 뭐가 심각해? 그냥 깜빡한 거지. 아버지,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 번 더 받아보세요. 알았어.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서 총 1억 5천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비밀 계좌로 옮겨진 겁니다. 슈퍼 매출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느 날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통장에서 돈이 많이 나갔던데요. 그래? 네. 5천만 원씩 2번이나. 그게 집 수리비였어. 집 수리요? 어디를요? 화장실이랑 어디였더라. 저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과 준호가 함께 슈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회의 좀 합시다. 가족 회의? 네. 아버지 상태도 그렇고 재산 관리 문제도 있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가족 회의는 토요일 저녁으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도현이네 집. 저는 오후 6시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도현, 선영, 준호, 나리,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도현이 건너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마치 신문 받으러 온 사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들 모였어? 아버지,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네. 아버지 상태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 상태가 왜? 도현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이상하다니. 같은 말 반복하시고, 깜빡하시고, 나리 이름도 못 알아보시고.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경도인지장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준비.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통장 내역 좀 이상해요. 1억이 빠져나갔잖아요. 그게 집 수리비였다고 했잖아. 아버지,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도현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통장 관리를 저희가 좀 해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거였구나. 통장을 달라는 거였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언제 정신 없다고 했어? 아까도 1억 어디 쓴 건지 기억 못 하셨잖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가봐야겠다. 아버지!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어떻게? 일단 두고 보자. 더 이상하시면 법적으로 대리인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야.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는 미리 적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법무사는 그걸 읽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 어르신 뜻이 확실하신 거죠? 네. 공증하시면 법적 효력이 확실하니까 나중에 누가 뭐라 해도 번복 못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일주일 뒤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유언장 공증 완료됐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공증까지 완료된 법적 효력이 확실한 서류. 저는 그걸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7월 들어 장마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더 심하게 연기했습니다. 밤에 슈퍼문을 열어둔 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2시, 나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슈퍼문이 열려 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이 달려왔습니다. 선영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어젯밤, 슈퍼문 열어둔 채로 주무셨다잖아요. 그랬나? 경찰까지 왔다면서요? 그랬나 봐. 미안하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혼자 살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깜빡하시고 위험한 일이 자꾸 생기면 사고라도 나시면 어떡해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그 순간 제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벌써 요양원까지 생각했구나. 요양원 상담은 일주일 뒤 목요일로 잡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도현이 운전해서 데려갔습니다.
요양원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 입구에 사랑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치매 전문 요양원입니다. 스문의 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요. 비용은 얼마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장이 한 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1인실입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살라는 거구나. 차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시설 괜찮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거기 가기 싫어. 네. 가기 싫다고. 선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왜요? 시설 좋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 감옥 갔던데. 아버님,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도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안 힘들어. 어젯밤만 해도 슈퍼 문 열어두셨잖아요. 그건 실수였어. 그 실수가 계속되면 어떡해요?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산이 지나가고 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뭐라고요? 도연이 깜짝 놀라 핸들을 꺾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실이잖아. 저런 데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선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고생해서 좋은데 알아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알아보라고 했어? 내가 요양원 가고 싶다고 했어?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뭐가? 아버지 계속 돌보는 것도 힘들고, 걱정되고. 그래서 날 요양원에 처박으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도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도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도현아. 네. 너 언제부터 날 짐으로 생각했어? 아버지, 무슨 말씀을? 베트남 갔을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의 카톡 다 봤어. 네. 베트남 가기 전에 아빠 돈으로 우리 가족 여행 간다는 거.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저는 슈퍼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도현이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날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끝을 낼 때야. 저는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너희 집으로 갈게. 다 같이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자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끝이야.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일찍 일어나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색 바지. 면도를 깨끗이 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가방에
유언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하나 챙겼습니다. 베트남 여행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이 했던 말들을 모두 녹음해뒀습니다. 미자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다녀올게요. 오늘 제대로 교육시키고 올게요. 도현이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거실에는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도현, 선영, 준호, 나리,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 아버지,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사 김진우 선생님이세요. 법무사, 제 목소리는 일부러 떨리게 했습니다. 네. 오늘 재산 정리 문제 상의하려고 모신 분이에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재산이 슈퍼 건물 8억, 예금 2억, 총 10억 정도 되시죠? 네. 이걸 자녀분들께 미리 증여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슈퍼 건물은 저한테, 예금은 준호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는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저희가 아버지 용돈 드릴 테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10억짜리 재산을 넘기고 한 달에 50만 원을 받는다. 법무사가 펜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펜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펜을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류 위에 펜 끝을 댔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네? 서명 못해.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나도 준비해온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유언장.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유언장을 쳐다봤습니다. 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내 유언장이야. 공증도 받았어. 공증? 저는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읽어봐. 도현이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준호가 다가와 함께 봤습니다. 형, 뭐라고 쓰여 있어?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슈퍼 건물은 사회복지법인 기부. 뭐? 예금 1억 5천은 요양원 건립기금.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천 중에서 너희한테는 각각 1,000만 원씩. 선영이 유언장을 빼앗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도현, 선영, 준호, 나리, 모두 충격에 빠진 얼굴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네. 처음부터 연기였어. 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예요? 깜빡하는 것도, 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슈퍼문 열어둔 것도 다 일부러 한 거야.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나온 건 베트남 갈 때 카톡 소리. 아빠 돈으로 우리 가족 여행 가는 거지 뭐. 크크, 인정.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은 가족 회의 때 녹음. 더 이상하시면 법적으로 대리인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야. 아버님 저 상태면 조만간 저희 말 들으실 거예요. 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지막은 요양원 가는 차 안. 저희도 힘들어요. 아버지 계속 돌보는 것도.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 무거운 침묵.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이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야.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오해한 거지?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렇게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래?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지? 사업 실패했을 때 5천, 주식 날렸을 때 1억. 맞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도현을 봤습니다. 너는 결혼 자금, 집 계약금, 아이 학원비 총 2억 넘게 줬어.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버지, 효도 여행?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내 돈으로 간 여행이었잖아. 호텔 방에 혼자 남겨두고 계단 200개 올라가라 하고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만 보고 그게 효도 여행이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선영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나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잘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언제 죽기를 바랐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 눈빛에서 다 봤어.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저희 그렇게까지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실수로 보여. 유언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40년 동안 벌어서 모은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쓰는 거야. 너희한테는 각각 1,000,000원씩 줄게. 그걸로 충분해.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1,000,000원으로 뭘 해요? 내가 평생 너한테 준 게 얼마인데 1,000,000원도 많아.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간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도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보내드릴 수 없어요. 손 놔. 안 놔요. 아버지, 이 유언장 무효예요. 공증받은 거야. 법적 효력 있어. 법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저는 도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놔라고 했어. 아버지, 이제 끝이야. 너희랑 나랑은. 선영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선영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선영.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잘한 거 맞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로 끝이야.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가평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슈퍼는 정말로 기부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서 그 건물을 받아 노인 무료 급식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 1억 5천만 원으로는 요양원이 증축됐습니다. 그 요양원 1층에는 작은 카페가 생겼습니다. 미자 카페. 제 아내 이름을 딴 카페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주일에 3번 자원봉사를 합니다. 노인들에게 커피를 내려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급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카페 자원봉사하는 날입니다. 오전 9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내려오십니다. 상은 씨, 오늘도 왔네. 그럼요. 오늘 날씨 좋죠? 그래, 좋아. 커피 한 잔 줘. 네, 금방 내려드릴게요. 커피를 내리면서 저는 창밖을 봅니다. 봄입니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돌아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 모습으로 도현이와 준호에게는 약속대로 1,000,000원씩 보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전화는 차단했습니다. 카톡도 나갔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처음 2달은 계속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3달째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편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 아버지, 준호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너. 오랜만입니다. 준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요양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자원봉사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앉아라. 준호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가져갔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리랑 이혼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돈 문제로 싸우고 화풀이하고 결국 나리가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아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겠구나. 네, 힘들어요. 근데 이상한 게 이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평생 아버지한테 손 벌리고 형한테 기대고 그렇게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 돈으로, 제 힘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요. 저는 준호를 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냐? 많이 했죠? 처음엔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우리한테 이러시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준호가 쓰게 웃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잘못했다는 거. 그래. 죄송합니다, 아버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너무 갑작스럽게 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 형도. 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아직 용기가 안 난대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준호가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창가에 섰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걷다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도현이었습니다. 선영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둘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찬 내려 가져갔습니다.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도현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늦었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저희 이혼했어요. 너희가? 네. 3개월 전에요.
아버지 일 이후로 계속 싸웠어요. 도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원망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아버지한테 진짜 못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미안하다.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그러셨으면 저희 평생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실망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구나. 너의 눈빛이 달라졌어. 진심이 보여.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겠구나. 그날 이후로 준호와 도현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어떻게 사는지, 요즘 뭐 하는지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기분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요양원 뒤편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왔어? 오늘 날씨 좋아서 나왔어요. 그래. 좋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 다행이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자야,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미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잘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지금 68입니다. 공무원으로 40년을 일했고 아내를 떠나보냈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효도가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효도는 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가족은 피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이제는 알 겁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저희에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진짜 가족이 될 시간이. 오늘도 카페 문을 엽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웃으며 들어오십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봅니다. 봄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다. 제게도, 아이들에게도. 저는 작게 웃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커피 향이 카페를 가득 채웁니다. 따뜻한 향기. 저는 그 향기를 맡으며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로 살아보자. 내 인생을